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인데 제가 좀 특별한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특별하냐?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이제 1년에 한 권 정도 번역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진행을 이제 쭉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이제 북21 출판사 이쪽에 이제 그레이트 하모니 시리즈에서 이제 지정학과 관련된 책들을 이제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했던 이제 21세기 지정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유라시아 지정학 등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책을 이제 제시를 해주시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꽤나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했던 이제 폭풍이 온다, 커밍 스톰이라는 책을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번역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번역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시작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되게 편안한 마음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또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편안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사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꽤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세밀하게 잘 구성을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봤다라는 면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약간 여러 가지 마음, 특히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지금 이제 이 책을 쓴 저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나와 있는 이분이죠. 그 오도 아르네 베스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노르웨이 분이세요. 노르웨이 분인데 지금 이제 미국 예일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시죠. 주로 전공이 이제 냉전사, 냉전의 역사,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뭐 분쟁 관련된 이런 쪽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도 좀 밀접한,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내는 과거의 책들 보면 매우 두껍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책들이 번역이 돼 있는데 보통 800페이지, 900페이지, 뭐 정말 이제 벽돌책이라고 부를 만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되게 비교적 가벼운 내용의, 가벼운 분량의 책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책을 꼭 써서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학자적 양심이 작동한 그런 내용, 느낌이 막 들었어요. 읽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것을 꼭 알려야 돼. 내 학자적 상황에서 봤을 때 정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본인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이 시의성에 맞는 책을 내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이 그레이트 하모니 시리즈에 제가 이제 다시 한 권 책을 추가를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이란 전쟁 여러 번 참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께서는 벌써 이제 좀 지겹다라는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전쟁이 정말 일상화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일상화되는 만큼 충격과 공포도 적어지고 있어요. 그냥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전쟁이 벌어지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거기에 따른 대응이 나오고 뭐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인식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강대국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라는 쪽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미국, 이란이라고 이제 보면 강대국들이 그 위치에 있지 않은 나라를 공격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진짜 공포스러우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이런 전쟁들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특히 1차 세계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강대국 간의 전쟁으로 번진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2026년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 간의 전쟁, 세계 대전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계시죠. 이제는 정말 오래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의 공포,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제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은 시작은 쉽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을 때 4년 넘게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겠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질질 끌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시작은 쉽지만 끝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봐도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나? 라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 저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학자죠. 그러니까 역사적 관점에서 지금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저자는 여러 상황 중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뭐 참호전,
아니면 처음에 이제 탱크의 등장과 같은 되게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좀 적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이나믹한 면이 상당히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극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좀 부족한 전쟁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히틀러라고 하는 이 나치 독일이 전 유럽을 장악을 하고 모스크바 코앞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계속적인 후퇴를 하면서 결국은 베를린을 점령당하고 소련이 이제 승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극적인 요소들은 많고 기동전도 많고 스케일도 입체적이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에 비해서 1차 세계대전은 지리한 참모전 그리고 결국은 독일 본토에는 포탄 한 발 떨어지지 않았는데 독일이 무너지는 되게 알쏭달쏭한 상황에서 전쟁이 끝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차 세계대전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성도 잘 없는 것 같고 뭔가 다이나믹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세계 역사에서 봤을 때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은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지? 어떻게 세계대전이 됐지? 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힌 관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오해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합이 되면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던 나라들이 유럽의 많은 강국들 그리고 제국들이 다 전쟁에 끌려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자는 1차 세계대전을 들여다보면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그 시기와 지금 2026년, 25년, 26년 현 시기가 매우 유사하다라는 점에 많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지루하게 설명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로서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사학자가 현재 2026년을 걱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뒤쪽의 결론 그리고 제3장 이쪽에 가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서 어느 지역에서 그러면 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아주 넓은 시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역사서로 아니면 현실에 대한 분석서로 미래에 대한 예언서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페이지가 잘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느낌이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에서 정말 감명 깊고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쉽게 동의하고 빠져들게 됐던 계기는 서문입니다. 어느 책이든 서문은 이 저자가 먼저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서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상당 부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서문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제 2026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강대국 경쟁의 시대다. 그 말은 곧 전쟁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세계대전 당시와 지금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서문에서부터 강력하게 두 갈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그 당시에도 이제 유럽의 주요 강대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간의 관세, 환율과 같은 이제 무역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주도권 다툼, 헤게모니 분쟁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2026년 현재의 모습도 상당히 비슷하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세계화의 시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1870년대부터 이어지던 40년간의 세계화의 피로감이 결국 만들어낸 그러한 끝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35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죠.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세계화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리고 보호주의, 관세라는 것도 그 당시에도 지금도 새삼스럽게 다시 등장한 거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불만의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들여다보기보다는 정치인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것이 다 외국의 누구 때문이다. 어떤 세력 때문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남들의 문제가 우리한테 온 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외부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 쪽으로 점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너무 똑같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자가 이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는 거죠. 특히 이 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이제 민족주의라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민족 그러면 이제 피가 끓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학자 특히 전쟁을 연구하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족주의는 상당히 불길하고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섞여 있고 대충 서로가 비슷한 점을 주목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민족,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즉 너와 내가 달라. 어떤 게 다르지? 뭐가 다르지? 그것이 단순히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서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배척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1914년을 전후한 시기의 유럽의 분위기, 지금도 새삼스러운 민족주의가 여기저기서 횡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이대로 가면 우리가 지는 해가 될 거야라고 하는 운명론과 같은 그러한 느낌들은 뭐 지금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영국이 어떻게 보면 지는 해에 대한 걱정, 불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미국이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독일이 영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서울 정도로 똑같다라는 저자의 이 서문은 사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많이 이제 같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됐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 우선 이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민족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을 강화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강기 시절에도 이제 이러한 민족주의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졌던 거죠. 저자는 이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문제 해결 에 이제 희망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라도 일단 기존에 있는 갈등들을 완화시키고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현재 상황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또 저자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공포, 상대방이 우리를 다 깔아뭉갤 거야라고 하는 공포감에서 벗어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자는 이 서문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상당수를 앞에서 쏟아낸 거죠. 이게 저는 이 저자의 어떤 절박함, 솔직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쓰는 이제 이 책은 크게 이제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 1장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강대국들의 부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그리고 지금 2025, 6년 현 시점을 비교했을 때 상당한 유사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의 유럽 같은 경우에도 희한할 정도로 강대국 간의 평화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영국은 점점 쇠퇴를 하고 있으면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경제는 세계화됐다라는 거죠. 2025년, 26년은 어떤가요? 똑같죠. 영국을 미국으로만 바꿔놓으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세기에 왜 그런 말 후반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제 눈을 밖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의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본거지에서는 경쟁이 오히려 적어지는 그러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대국들의 이제 그러한 땅 따먹기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공격성이 다시 내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민감도 를 높이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나폴레옹 전쟁을 겪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사망하거나 은퇴를 하면서 이제 물러난 상황 속에서 대규모 전쟁 경험이 없는 이제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쟁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을 때 그 무서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지 전쟁에 익숙한 세대가 없어진 그러한 상황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이끌고 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실 이 책에서 일부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저자의 특기인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디테일하면서도 긴박감 있는 서술이 잘 읽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1차 세계대전 전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단기간에 이제 강대국이 되었나라는 이제 이 서술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이렇게 두껍지 않은데 핵심적인 사항들을 쏙쏙 잘 정리를 한 거죠. 단순히 독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현재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또 한 번 설명을 하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의 전쟁이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이 다 끼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에 끼어든 수많은 나라, 러시아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사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 나라들이 20세기 초반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왜 어떤 나라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뭐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지 실패를 하고 있었는지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재밌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 영국과 관련된 서술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왜 영국이 독일과의 경쟁에 집착을 했나? 독일이 추격이 그렇게 무서웠나?
라는 점에 대해서 당시에 영국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잘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주주의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큰 행사는 선거죠. 그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19세기 후반 영국 정치인들은 독일의 추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 불안감들을 증폭시키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애국주의, 진고이즘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경 노선이 등장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세, 보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런 관점은 일본 쪽에서도 영국 역사를 연구한 여러 사람들한테 종종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쪽에서 이 역사를 연구하는 이제 노르웨이 출신의 미국 학자들도 비슷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는 일부에서는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현재 그러면 중국과는 어떠냐라는 관점으로 또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과거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당시 이랬다. 그래서 유럽이 서로 불안해하고 걱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중국은 어떠냐. 중국의 성장, 등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비교적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제일 핵심은 뭐냐.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독일이 가지고 있던 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시장 점유율보다 현재 중국은 2배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막강한 중국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지까지 저자는 서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 비해서 뭔가 정체되고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치 체제의 문제점도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관점이 과거에서 현재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고 이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과거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러한 점이 이 책의 특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는 1차 세계대전과 관련돼서 그리고 2025년 현 시점에서 영국과 미국의 유사성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영국이나 지금의 미국이나 경쟁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효불급할 정도로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라는 점이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문제에서는 이제 좀 손을 떼고 싶어라고 하는 모순된 요구도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우리는 존경받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도 이 존경이라는 리스펙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는 좀 움직이고 싶지 않아.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남한테 존중은 받고 싶어. 그런데 저 무섭게 성장하는 경쟁국은 어떻게 손을 좀 봐야 되겠고. 라는 이제 모순된 마음이 19세기 후반의 영국, 그 다음에 2025-26년에 이제 미국이나 똑같다라는 점은 야, 이게 결국은 비슷한 길을 걸어가나 데칼코마니인가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배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전쟁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전쟁으로 끌고 가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순하게 상대방이 미워서, 상대방이 싫어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런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해칠 것 같아, 나를 누를 것 같아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분노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갈등으로 점점 진원이 되다가 이제 전쟁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에서 왜 전쟁이 일어났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 저자는 최고 지도자들의 사이에서 느꼈던 공포감 그리고 어떤 분노 이러한 감정적 요인이 전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이해해야만 1차 세계대전과 다가오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9세기 이전 초반, 18세기 후반, 19세기 같은 경우에 보면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였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붙었다가 떼졌다가 전쟁했다가 또 합쳐졌다. 다양한 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 평화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타협을 할 수 있어. 상대방과는 타협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는 지도자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1914년 당시에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6년에는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주요국, 특히 이제 영국과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읽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제 쇠퇴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죠.
그리고 이제 커나가는 독일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나라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신감이 막 뿜뿜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나는 그거에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 돼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입장을 또 노골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 지금의 미국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86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 경쟁력을 잘 유지하던 영국은 18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뭐 새로운 산업, 당시에 이제 신산업이라고 그러면 화학 산업이죠. 여기에서 이제 독일한테 전혀 대항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철강과 관련돼 있는 기계 산업에서도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실패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전까지는 괜찮은 제조업 일자리, 고임금 일자리를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만 그때부터는 쉽지 않은 거죠. 즉 무역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영국은 이제 국내 일자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선거에서 심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영국 사람들의 마음, 영국 정치인들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독일 탓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영국의 실패는 이제 인력 양성에도 실패를 한 거죠. 기능공과 같은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실패를 하면서 독일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라는 이제 두려움이 팽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땠는가라고 보면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다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는 점을 저자는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외국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손해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아니면 이제 곡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독일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독일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부 주도의 어떤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자금을 동원해서 기간 산업, 인프라에 투자하는 지금의 중국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일 내부적으로는 비효율이 점점 증대되고 내부적 갈등이 증대되고 있었다는 점도 지금의 중국과는 매우 비슷한 이제 그러한 모습인 거죠. 어쨌건 강대국들의 이런 마음들은 결국은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죠? 불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914년에 영국 국민들,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영국을 뜯어먹고 있어. 영국을 착취하고 있어. 우리는 필요 이상의 희생을 하고 있어. 불공정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이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서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독일과 중국이 성장했던 과정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국제적인 구도, 그다음에 성장을 위한 뭐 산업 스파이라든지 국가 주도의 성장 계획, 보조금, 관세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보호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이어지면서 서로의 장벽을 높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갈등을 유발하는 쪽으로 진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당시의 영국이나 지금의 미국이나 뭐 민족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자국 우선주의가 과도하게 강화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또 보였다라는 점을 또 눈여겨볼 수가 있는 거죠. 국제적인 나라잖아요. 글로벌한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에 집중을 하는 나라가 원래 영국과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 입장에서 자기 나라의 여러 가지 능력과 그다음에 관심을 국내적인 문제에 쫓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되게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힘을 투사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국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해오던 이 나라가 반대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오히려 더 가속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은 과거나 지금이나 공통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영국이나 지금의 미국이나 모두가 자기가 만든 규칙, 자기가 만들어냈던 협정 이런 것들을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강대국들이 자기가 만든 질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든 경쟁국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에 맞는 수준에서의 행동을 해왔는데 상대방이 예측 불가능성으로 점점 치닫게 되면 나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더 본인도 무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저자가 생각했을 때 1차 세계대전에 벌어진 요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강대국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불만,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또는 민족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 어떤 신념, 그리고 경쟁국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되면서 전쟁이라는 막다른 길로 나라를 몰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건 동맹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등등의 나라들과 공동으로 이제 나토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동안의 평화를 유지해 왔죠. 그러니까 뭉치면 상대가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뭉친다라는 것은 상대가 공격을 받으면 내가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합국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오스트리아와 그다음에 독일 중심의 이 세력과 대결을 했던 거죠. 그런데 왜 전쟁이 벌어졌냐? 일단은 이 동맹국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쟁이 터지고 나면 오히려 더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저자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맹국 사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는 것은 100% 싱크로를 맞출 수가 없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의 서로의 오해라든지 잘못된 판단, 그리고 과도한 이제 낙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상황을 오판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움직이면 상대가 이렇게 나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 뭐 그런 경우도 많고, 독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러시아는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영국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서로가 생각을 엇갈리는 쪽으로 활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동맹이라는 것이 진짜 위기가 닥치니까 오히려 그 각각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공격 계획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더 혼선을 조장하면서 외교적 타협을 붕괴시키는 이제 그러한 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요즘에 이란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뭐 나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100년 전과 지금의 유사점은 또 뭐냐? 기술적인 도약이죠. 당시로서는 이제 기관차, 그리고 내연기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도라는 것이 일상화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폴레옹 시절에는 말로써 포장도 되지 않은 도로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의 정확한 시간표를 짠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급을 한다는 것도 어려웠던 일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수밖에 없고, 전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을 앞둔 그 시점에서는 이제 유럽의 철도들이 빼곡하게 깔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시간표, 막대한 동원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인가 행동을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이 말 타고 마차로 움직이던 시절에는 상대방이 움직입니다라는 첩보가 나한테 전달돼도 상대방이 진짜로 병력을 배치해서 나한테 위협적인 포지션에 갖다 놓을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상대방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새 일주일이면 총동원령이 내려져가지고 수백만의 군대를 국경에 집결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자 정치인들로서는 내가 빨리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은 빨리 단기간에 끝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과거의 경험이 곁들여지면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진보,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이라는 존재, 이런 것들 보면 지금하고도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달라지나라는 질문을 저자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장에서는 이제 각 지역별로 전 세계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지역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는 있을까 없을까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한 발 떨어져서 이제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노르웨이 태생의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상황을 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미일 세 나라가 힘을 합칠수록 이것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핵무기 프로그램 강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일단 저자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이제 급속도로 개선이 되면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과 미국이
일정 수준의 뭐 여러 가지 갈등, 뭐 아무리 우리가 동맹이지만 서로가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관계를 비집고 모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전쟁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그럼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라는 저자의 분석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이제 통일이라는 것을 좋다라고 예전에 많이 배웠고 그렇게 외쳐왔습니다만 저자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됐던 것은 서로가 현상 유지가 최선이다라고 강대국들끼리 합의를 봤기 때문에 유지가 됐는데 현재 2026년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현상 유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과거와는 달라졌고 그것이 유지 가능하겠는가라는 입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반도가 이 다가오는 폭풍의 진원지일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건 이제 이 저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제 제 저자의 결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왜 일어났고 여러 가지 분석을 쭉 했지만 결국은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쏟아지는 정보에 압도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술적 진보, 그러니까 이제 전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선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동향 이런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대를 처음 맞이한 거죠. 이 쏟아지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모순되는 정보 사이에서 내가 무엇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확인하는 연습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보의 과잉에 압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이전과는 달리 최고위급 어떤 관계자들끼리의 의사소통 관계들은 또 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여러 갈등이 있었으나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서로가 일상적으로 만나고 친인척 관계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호 존중 서로가 제가 말을 하는 거하고 속마음은 좀 달라. 나에 대한 기본적으로 리스펙트는 좀 해.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오판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자는 일시적인 즉흥적인 만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문제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최강대국이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100년 전의 영국이나 지금의 미국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떨떠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인정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내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제 인식이 너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로 전쟁이 날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인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러한 단층선들, 화약고, 인도, 파키스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 긴장을 낮추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새로운 롤에 대해서 명백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저자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세계는 좁고 험한 길에 세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이 난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전쟁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저자의 관심 아마 다음번 책은 아마 여기에 관련될 것 같아요. 다극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것을 이제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자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매우 싱크로율이 높은 책을 만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번역도 되게 재밌게 잘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죠. 그러니까 이 책은 과거를 통해서 바라보는 현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역사는 반복되나? 라는 뻔한 질문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로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무섭게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 제도, 능력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큰일이 벌어졌을 때 도구는 좋아졌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정말 겁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두려움을 쭉 보다 보면 현재 강대국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란. 이 전쟁들은 매듭이 잘만 되면 예방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제 발칸반도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여러 나라들의 분쟁에 강대국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강대국들이 당사자로서 참여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현실 인식에 대한 강력한 펀치를 한 방씩 맞고 뭔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아닌 기대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건 다가오는 폭풍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이 100년 전의 시대와 무섭도록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겨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거울로 정말 2026년을 비춰보면 무엇이 보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그래도 번역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좀 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